여러분 안녕하세요. 식스센스 시작합니다. 오늘 양대 지수는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코스피도 강보합을 지켜냈고요. 코스닥은 오늘 또 한 번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장중 고점 대비 상승폭을 조금 줄여냈다는 점인데요. 시장이 박스권 장세 안에서 움직이면서 이 종목들은 선별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안에서 어느 이슈에 조금 더 집중해 봐야 될지 오늘 두 분과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부장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김민기 PB 모셔봤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날씨도 좀 좋아지고 시장 분위기도 조금 나아지는 걸까요? 네, 오늘 뭐 그동안 이제 소외받았던 종목들이 좀 반등세 좀 나타났고요. 네. 특히 이제 리오프닝 종목들도 그동안 안 움직이다가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이제 5월이 다가오니까 네. 조금씩 그 저점을 잡고서 고개 드는 모습들도 좀 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종목들이 좀 앞으로는 꼽히는 시간이 좀 다가올 수 있을까요? 일단 좀 아직까지는 이제 매크로적인 이슈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참고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야기 나눠볼 키워드 어떤 건지 저희 주제 먼저 확인하고 오시죠. 네, 오늘 히토류 관련주가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왔는데 이 변동성이 있는 테마라 어떻게 대응해볼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다음 주에 처음으로 상장하는 반도체 ETF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2차 전지 향방도 체크해보도록 하죠. 네, 중국이 최근에 히토류 수출 금지를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여기에 따른 대응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유니온 머티리얼, 동국 RNS 급등하고 유니온은 윗꼬리를 길게 달았는데 히토류 관련주가 테마를 탄 건지 시세를 앞으로 좀 더 내줄 수 있을까요? 오늘 뭐 단기 시세가 나올 만큼 일단 좀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이미 다 나왔다. 네, 어느 정도 이제 그 대장주라고 보는 종목들이 이제 상한가가 풀렸기 때문에 네. 한번 좀 타익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 중국에서 이제 그 히토류 매장이 뭐 전 세계 뭐 1위라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뭐 차폐자석이라든가 일부 이제 히토류 이제 수출 금지를 해서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뭐 유니온 머티리얼즈, 뭐 노바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그 이구산업 이런 것들이 좀 움직였는데. 정부도 이제 최근에 그래서 히토류 뭐 국제 표준화 뭐 이런 걸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게 추진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해놔야 이제 기술 개발을 할 때 어떤 자원의 그 소요를 광물의 소요를 좀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이제 수요 예측 같은 것도 해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건 표준화 작업 좀 필요하고요. 비단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제 G7 정상회담이 있는데 네. 여기서도 이번에 한 10조 달러 뭐 투자해가지고 이제 중국의 의존도를 이제 벗어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보통 이제 광물이 있는 국가 없는 국가 간에 좀 전략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광물이 있는 국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볼리비아라든가 뭐 칠레, 아르헨티나, 뭐 중국 이런 국가들은 이제 그 광물 가지고 이제 본인들이 기술력이 있으면은 알아서 자체 개발을 하겠지만은 네. 이제 기술력이 있는 뭐 우리나라 같은 그 나라와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같이 협력을 하는 관계, 기술을 도입해서 같이 협력 관계로 보통 그렇게 많이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제 광물이 없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 자원이 있는 국가랑 같이 가서 이제 같이 협력을 해서 개발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2차 전지 쪽에서는 이제 리튬이 중요하니까 이런 네. 폐메탈이 리사이클링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어떤 광물이 어쨌든 중국이 공급 중단 같은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지금 대응도 좀 앞으로 필요하고 또 이제 아까 제가 그 표준화 얘기를 했는 네. 것도 이런 이제 그 수요 예측이 되게 중요한데 표준화가 되지 않으면은 수요 예측이 다소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표준화 작업이 앞으로 뭐 2030년까지 뭐 여러 가지 하겠다고 했는데 뭐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고 뭐 당장 저것 때문에 주가가 뭐 움직이는 거는 사실 저기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은 그러니까 테마성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장기적으로 봐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히토류 국제 표준화에 대한 이슈를 또 자세하게 다뤄주셨어요. 지금 뭐 단기적으로 시세를 더 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PB님께서는 오늘 급등한 종목들 조금 네. 더 시세를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지금 일단 이 히토류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 테마성으로 단기로 올랐다고 보고요. 네. 물론 장기적으로 좀 국제 표준화가 좀 성립이 되고 뭐 탈중국화가 좀 이루어진다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좀 단기적으로는 이미 시세가 나올 만큼 나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히토류 관련주들은 단기적으로 시세를 좀 반영을 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히토류 지금 국산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국산화할 수 있을까요? 이게 결국 국산화라는 게 우리가 이제 광물이 있으면 그걸 네. 직접 캐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에서 조달을 해서 사실 국산화의 의미보다도 탈중국화죠 지금은.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탈중국화가 중요한 거지. 이게 국산화의 의미로 좀 보기는 좀 어렵지만은 네. 중국 이외 곳의 광물을 조달하는 방법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물이 나는 국가와 가서 기술 제휴를 해서 협업을 하는 단계도 있고 그리고 이 리사이클을 통해서 생산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추진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네. 그 관련된 기술 개발도 앞으로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피비님이 단기적으로 이미 시세를 줄 만큼 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히토류 관련주가 다시 한번 튀어오르기는 힘들지 이 종목들은 아예 그냥 보지 않는 게 좋을까요? 아니요, 뭐 튀어오를 만한 요소는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네. 중국 이외에 히토류가 나는 국가들 있잖아요. 뭐 브라질이나 베트남도 굉장히 뭐 히토류 매장량이 꽤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네. 이 두 국가와 기술적으로 제휴를 해서 뭐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히토류 원료 기업으로부터 히토류 천화물 독점 공급 계약을 하고 뭐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뭐 사업을 진행한다든가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뭐 다시 또 모멘텀이 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모멘텀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히토리 관련주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자 봤고요. 다음으로는 반도체 소보장 관련한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ETF죠. 소보장 ETF가 다음 주에 국내 처음으로 상장됩니다. 반도체 소보장주 20개 종목을 편입을 한다는데 일단은 당연히 업황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높게 보지 않았나 싶어요. 그럼 여기에 포함된 종목들 위주로 한번 투자해보는 전략 어떤가요? 뭐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 관련 종목들 보니까 이제 그 신한 자산운용에서 25일날 이제 ETF 2종을 이제 그 상장을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신한 그 SOL 반도체 소부장 FN ETF라는 게 있고 또 2차전지 ETF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네. 상장되는 거고요. 그 반도체 소부장과 2차전지 소부장에 관련 ETF가 두 종이 나오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LX 세미콘, 워닝 IPS, 한솔케미칼, 솔브레인 그리고 한미 반도체, 리노고급 등의 한 20개 종목이 편입이 되고요. 네. 2차전지 ETF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2차전지 ETF로 처음으로 좀 들어가게 되고 또 코스모 신소재 등에 관련돼서 이제 한 20개 종목 들어가게 되는데 네. 뭐 이렇게 요 관련된 종목들은 아무래도 뭐 인덱스 자금 일부 좀 들어올 수 있으니까 뭐 긍정적인 영향은 있겠지만은 당장은 아직은 이제 그 ETF 자체가 커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당장은 좀 제한적이겠지만은 거기 들어가는 종목들은 그래도 나름의 선별한 종목들이라서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ETF 출시한 의도 자체도 이 업황 회복이 생각보다 빨라질 것 같다라는 것들이 이제 신한자산운용의 생각이고 그리고 2차 전지 쪽도 앞으로 대규모 수주가 이제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여기 성장 동력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ETF를 출시한 상태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는 ETF를 좀 매수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은 편이고요. 이유가 뭘까요?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거를 선별해서 투자하는 전략이 종목으로. 나올 거고 또 이 안에서 또 너무 많이 올라갔거나 네. 아니면은 좀 상대적으로 매력 떨어진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종목을 좀 선별해서 투자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반도체 소보장 ETF뿐만 아니라 2차 전지 ETF도 출시가 되는데 거기에 포함되는 종목들 관심 갖고 지켜보셔도 될 것 같아요. 피비님은 ETF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뭐 반도체 소보장 업황 반등의 증거물로 좀 봐도 될까요? 네, 일단은 업황 회복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삼성전자의 경우에 파운드리 뭐 공장 가동률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실제로 한 달 동안 뭐 KRX 반도체 지수가 총 16% 올랐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코스피 상승률은 2배 정도 올랐는데 또 정부가 이제 소부장 기업들 R&D 과제 뭐 4년 동안 1,800억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향후 소부장 주식들의 펀더멘탈 가치 상승도 기대가 될 수 있겠고요. 물론 뭐 반도체 실적 개선은 실질적으로 뭐 하반기에나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는데 이게 오히려 지금 현재 소부장 ETF 출시에는 매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제 핫했던 섹터에 대한 ETF가 출시될 때, 뭐 네. 과거 보면은 메타버스 ETF가 출시됐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엄청 고점일 때 출시가 됐었는데 지금 업황 자체가 내려앉은 상황에서 업황에 대한 기대감을 깔고 출시되는 소부장 ETF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장님은 ETF보다는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을 좀 개별적으로 접근해 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피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ETF를 투자해도 괜찮다라고 보시는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별 종목 위주로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ETF 안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한 20개 정도 되는데 네. 피비님이 보신다면은 어느 종목 위주로 투자를 해보시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SNS 텍 종목을 괜찮게 생각을 하는데 네. 뭐 이번에도 좀 편입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음. EUV 쪽 테마 섹터 쪽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패키징 업체들도 이제 패키징 어드밴스드 패키징 시장이 좀 앞으로 좀 커질 기대가 있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좀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소보장주 안에서는 SNS 텍을 콕 집어서 짚어주셨어요. 우리 부장님께서는 반도체 ETF보다는 2차 전지를 보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반도체 소보장 중에서 굳이 뽑자면 어떤 종목을 좀 보시겠어요? 저는 한미반도체를 좀 토픽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그 한미반도체 같은 뽑은 이유가 이제 지금 이제 반도체가 이제 감산 사이클로 들어가서 이제 업황 바다가 이제 시그널 나온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 재고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재고 소요를 그 소진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이제 후공정 패키징이 좀 중요하거든요. 거기서 사실상 이제 실제적인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한미반도체를 토픽으로 보고 있고요. 주가가 쫙 올라갔다가 최근에 이제 기관 조정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눈여겨서 보실 필요 있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반도체는 좋게 보고 계시는 것 같고 SNS 뽑아주셨고 한미반도체를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소보장 ETF 출시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봤고요. 저희 마지막으로는 2차 전지 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테슬라 실적이 나옵니다.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 게 중론인 것 같아요. 테슬라 주가가 일단 한 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 가격도 인하를 했기 때문이죠. 지난번에 테슬라 4분기 실적이 잘 나오면서 2차 전지 턴어라운드 촉매 역할을 해서 이번에도 영향을 좀 많이 주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만약에 본다면 테슬라 실적이 안 좋아진다면 2차 전지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2월부터 4월까지는 2차 전지 섹터 전체가 좀 올랐던 장이라고 네. 한다면 이제 4월부터는 조금 선별적으로 밸류에이션을 선별해서 봐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일단은 테슬라 실적 자체가 2차 전지 업황에 관련이 있지만 그렇게 많은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선 3월에 IRA가 결정됐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당근과 채찍이 모두 발표가 됐는데 뭐 당근이라 하면 32년까지 신차 비율 68%가 전기차라는 것이겠고 채찍이라고 하면 이제 뭐 연비 규제 강화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겠는데 이런 사항들이 발표되고 나서 셀과 소재 그리고 장비 업체들의 계획이 보다 더 구체화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정책과 연비 규제에 맞추려면 상당히 큰 규모의 증설 또한 필요한데요. 이렇게 IRA가 지난 이후 발표된 이후에 미래의 계획이 구체화되고 2, 3년 후에 물량을 미리 확정지어야 하는 배터리 업계의 특성상 4월부터는 이제 이런 업체들의 좀 다양한 모멘텀들이 좀 아직까지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뭐 상승 여력이 충분한 회사가 많기 때문에 좀 선별적으로 밸류에이션 선별해서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테슬라 실적은 이번에는 2차 전지주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다. 우리 부장님도 2차 전지 꾸준한 긍정론자시잖아요. 근데 이번에 테슬라 향 종목들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질문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네. 그러니까 테슬라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전제를 하고 자꾸 질문을 해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나쁠 가능성이 좀 의구심이 있어서 네. 이게 왜냐하면 그러니까 IRA 세제 혜택을 온전히 받은 상황에서 1월달, 2월달 누적 판매 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54% 증가했거든요. 네. 지금 대략 11만 4,200대인데 지금 전기차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중국 시장은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건 확실한 부분이고 유럽도 아직까지는 이제 회복이 크지는 않지만은 미국 시장이 지금 급성장을 하고 있고 지금 테슬라 판매도 지금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 실적 발표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실적 괜찮을 것 같다라는 뷰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할 때 이게 자사주 매입 여부를 이제 발표를 할 것입니다. 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죠. 예정대로 5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정도 이제 자사주 매입이 될지 안 될지가 일단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그렇게 한다고 발표가 되게 되면은 최대 이제 주당 그 1.7% EPS 상승 효과가 나기 때문에 네. 당장 실적도 중요하지만 이 자사주 매입 여부가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게 시행이 된다 그러면은 테슬라 주가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이 테슬라의 영향에 따라서 이제 2차 전지 섹터가 움직이는 거는 그 영향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향은 크지 않기 때문에 네. 이게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데 다만 이제 테슬라 향이라고 많이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뭐 LNF라든가 그런 종목들은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적에 따라서 뭐 일부 등락은 있을 수 있는데 LNF가 이제 오늘 이제 정고점을 돌파하기 직전까지 왔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테슬라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게 되면은 내일 정고점 돌파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LNF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고점 돌파에 대한 여부도 중요해진 것 같아요.
이번 테슬라 실적에 대해서 좀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 부장님은 좀 낙관적으로 보시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2차 전지 안에서 어느 종목들 위주로 봐야 될지 그동안 꾸준하게 뭐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도 관점 예, 2차 동일하실까요? 전지는 그러니까 뭐 다들 많이 아실 겁니다. 이제 양극재 종목이랑 광물 종목 위주로 보는 네. 게 맞겠고요. 그게 지금도. 이제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특히 이제 양극재 종목들도 그 다 바인딩 계약으로 향후 이제 3년 계약이 그 매출이 다 확정이 대부분 됐기 네.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캐파도 다 증설해서 완료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 위주로 보는 게 확실히 맞고요. 또 이제 2025년부터는 대부분 그 전기차 업체들이 차종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네. 그 대량 생산 체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또 실적 상승폭도 가파라진 시기가 2025년부터이기 때문에 좀 지금 그 양극재 종목도 아직도 좀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비즈니스 그 단계상 가장 누가 갑인지가 중요한데 뭐 여러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광물 업체랑 양극재 업체들이 사실상 그 가격 결정권이 있는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네. 거기를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미국 시장이 그 자동차 현재 그 전기차 침투율에만 6.5% 정도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향후 한 71%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매년 급성장을 거듭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을 갔을 때 그 2차 전지 업체들의 마진 폭이 큽니다. 중국보다 월등히 크고 지금 양극재 기업들 뭐 영업 마진이 한 5에서 7% 정도 되는데 미국 시장을 진출할 경우에는 두 자릿수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저는 계속 그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양극재라든가 뭐 그 광물 리튬 관련 업체로 위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2차 전지 양극재 종목들을 또 꾸준히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도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PB님은 그렇다면은 PB님도 뭐 테슬라 실적이 2차 전지 뭐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2차 전지를 만약에 본다면 어느 섹터, 어느 종목들 위주로 보실까요? 저도 뭐 양극재 위주로 좀 보고 있긴 한데요. 개인적으로는 LNF가 기업 가치나 뭐 매출액 대비해서 좀 밸류를 많이 못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 좀 LNF의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LNF 업사이드 혹시 어디까지 보세요? 업사이드요. 네. LNF 업사이드는 개인적으로 뭐 내년 시적으로 땡겨 온다고 하면은 네. 한 뭐 최소한 60만 원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2배를 말씀해 주셨네요. LNF 60만 원 정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하면서 대응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2차 전지에 대한 이슈까지 저희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으로는 특징주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는지 화면 통해서 함께 보시죠. 네, 오늘 급등했던 구리 관련주 안에서 이구산업 보도록 하고요. 또 원전주 중에서 이슈가 나왔던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한가를 기록했던 현대모백스, 내일장 주가 전망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구리 가격의 몸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이구산업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만에 2배가 올랐죠. 내일도 달릴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열어볼게요. 이구산업은 두 분 다 노를 주셨습니다. 구리 가격이 오를 때마다 이구산업 주가도 같이 올랐잖아요. 앞으로도 뭐 구리 가격이 오른다고 하던데 노 의견을 주신 이유 뭘까요? 당연히 또 너무 많이 올라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동사가 이제 동 가공 업체거든요. 동 가공 제품을 이제 주로 이제 판매하는 업체고 이제 주로 전기차 그 배터리 이 제조사의 이제 1차, 2차 벤더에 주로 이제 납품을 하고 여기 관련된 매출이 48% 이상인데 그거 관련돼서 상당히 움직였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이제 그 미국의 IRA법이 시행이 되면서 지금 그 응급제도 그 광물이 좀 포함이 되다 보니까 네. 이제 구리가 이제 응급제에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도 좀 움직였고 그리고 그 지금 기술적으로도 거의 한 2021년부터의 그 박스권 상단을 이제 어제 돌파한 이후에 오늘 슈팅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장중에 갔다가 지금 풀렸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매도해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상한가가 풀렸기 때문에 좀 기술적으로 접근을 네, 하시는 것 매물이 나왔다고 같아요. 볼 수 있겠고요. 이게 상한가를 완전히 지금 말고선 끝났으면은 내일 뭐 일부 갭상승 나오면은 차익을 하면 네. 되는데 풀리고서 밀렸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매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비님도 노를 주신 이유가 기술적인 부분에서 노이신지 아무래도 구리가 지금 전기차 부품의 필수품이잖아요. 네. 또 구리 가격도 올라간다는 말이 있고 노를 주신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물론 기술적으로 지금 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노를 준 것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시크릿 산업의 경우에서 좀 주의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고 네. 아직은
최근에 지금 계속 미국의 CDS 프리미엄 문제가 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리오프닝 때문에 구리 수요가 늘면서 구리 가격이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무리 이 중국의 리오프닝이 커버를 해준다고 해도 미국의 침체 문제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의 뭐 부채 한도 협상이 좀 지지부진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되면 4,400억 달러 정도 수준의 자금이 현재 MMF에 몰려 있는데 이게 지금 미국 단기물에 미국채 단기물에 투자가 되는데 지금 이게 국채 부채 한도 협상이 계속 지지부진하면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고 네. 실제로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됐던 2012년보다 더 CDS 프리미엄이 높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크로적인 이슈까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노를 줬습니다. 네. 이구 산업 급등한 기술적인 부분도 말씀해 주셨고 뭐 이구 산업 같은 구리 관련주 시클리컬 업종으로 포함되는 종목들은 좀 경기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유의해서 보셔야 한다라는 의견도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구 산업은 두 분의 의견이 노로 일치가 됐고요. 다음 종목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B 전환 추가 상장을 단행을 했죠. 오늘 주가는 뭐 크게 하락하거나 상승하진 않고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수급은 잘 들어오던데 호재와 악재 중에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봐야 할지 주가에 대한 전망부터 체크해 볼게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나뉘어졌습니다. 추가 상장이 사실 200만 주 정도 돼가지고 아주 적은 수량은 또 아닌 것 같은데 부장님은 이 12발행 이슈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추신 것 같아요. 아니, 주가도 또 눌릴 타이밍이 좀 됐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고세 돌파하고 나서 이제 매물대 맞고서 이제 쉬는 타이밍이고,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우리 코너에서 원전 얘기하고 종목 얘기하면서 저도 네. 한 2번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가 한 16,000원대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코너가. 그리고 지금 최근에 19,000원 돌파하고 오늘 좀 밀려서 18,540원 정도 끝났는데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올라올 만큼 일단 올라와서 단기 차익은 가능할 것 같고요. 한 11선에서 21선 조정은 나오지 않느냐 기술적으로 좀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17,000원 한 300원에서 그 정도까지는 좀 열어둘 필요 있고 좀 강하다 싶으면은 한 18,000원 이하는 좀 충분히 지금 눌림목이 나올 자리이기 때문에 좀 보시고요.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그 전환사채가 상장이 되는 게 21일이거든요. 그 금액 이제 주식 수가 거의 한 220만 주 정도 되고 단가도 그 8,907원짜리랑 그리고 1,506원짜리가 이제 각각 이제 상장이 되기 때문에 이 물량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이거 맞고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장기 성장성으로 봤을 때는 지금보다는 아마 향후에 주가는 더 올라가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1분기 때 수주가 4조 원이 넘어가서 올해 이제 연간 그 목표 수주를 달성할 거로 보고 있고요. 네. 그때도 한 16,000원대도 좋게 말씀드렸던 것도 연간 수주 금액이 꾸준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또 그때 우리가 이제 방미 사절단 이제 미국에 가는 이슈 있어서 그 한수원 간의 그 관계 얘기했었거든요. 그 웨스팅하우스와의 이제 IP 분쟁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상 그 해소 국면이 뉴스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 뉴스가 나왔습니다. 합의가 지금 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그저께 이제 급등이 나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악재는 일단 해결이 됐고 타이밍상 좀 눌릴 자리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원전 섹터 얘기를 할 때 굳이 원전은 보지는 않지만 보려면 대장주를 보자라고 또 말씀하셨죠. 지금은 조정이 나올 자리고 18,000원 이하에서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PB님은 원전 수주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부분에 더 집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CB 전환 상장에도 불구하고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사실 고민을 하다가 예스를 하긴 했는데요. 물론 이런 CB 전환 이슈 때문에 살짝 눌림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은 네. 지금 매수를 하셔도 뭐 충분히 일단 수주 자체 상황 흐름도 너무너무 좋고요. 뭐 수급도 좋고 게다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웨스팅하우스 소송 문제도 해결되면서 이제 뭐 체코 원전 같은 것도 수주에 있어서 뭐 걸림돌이 없어진 상황이라서 앞으로 뭐 원전주를 보시려면 계속 두산 에너빌리티 쪽으로 가시면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예스 선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12 물량이 풀리는 게 금요일이라면 그 이후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봐야 되는지 또 원전주를 본다면 한전기술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도 또 질문이 들어왔네요. 일단은 뭐 당연히 CB가 상장된 이후에 좀 더 보시면은 아무래도 좀 더 네. 좋은 가격대에서 보실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그다음에 한전기술이요. 네. 한전기술 관련해서는 제가 아직 잘 말씀드리기가 좀 알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부장님은 원전을 보자면 대장인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한 대장주, 또 다른 대장주인 한전기술 이런 종목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제 실적 모멘텀으로 두산 에너비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차트 보시면 똑같습니다. 아. 어차피 주가는 같이 동행하고 네. 이게 이제 뭐가 좋냐 여부는 사실 지금 같은 테마 안에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 움직임이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고 네. 같이 움직인 거고요. 그러네요. 두산 에너빌리티 가면은 한전기술 같이 따라가기 아. 때문에 같이 보시면 맞겠고 지금 매물대 부딪혔기 때문에 이제 조정 나온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이제 매물 대략 한 8만 3천 원대 매물이 굉장히 강력하게 있거든요. 요거 소화가 좀 필요할 것이고요. 단번에 뚫지 못하더라도 아까 두산 에너빌리티와 마찬가지로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지금보다 높게 올라간다고 보면은 한전기술도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대략 한 9만 5천 원까지도 좀 열어두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전주,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한전기술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 마지막 종목도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현대모백스 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횡보하던 현대모백스가 오늘 무려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2차 전지 그리고 로봇에 대한 두 가지 포인트가 겹친 것 같은데요. 2차 전지까지 호재 만발한 이 종목 앞으로 더 갈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 종목은 반대로 나뉘어졌습니다. 아직 멀긴 했지만 원희룡 장관도 로봇 배송을 시행한다라고 말했잖아요. 2차 전지까지 호재 만발인 이 종목 지금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본다기보다 오늘 상한가가 갔으니까 네. 내일 추가 상승도 나오겠죠. 단기적인 시세를 줄 수 있을 그러니까 것이다. 내일 나오니까 달 상한가 나오고 갭상승 나오고 위에 변동성 나올 때 차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사자는 의미가 아니라 주가도 올라간다. 그 정도 의미로 보시면 되고 접근은 어렵습니다. 일단은 내일 튀어 올라가면은 매물대가 이제 굉장히 두터 매물대가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매도 의견이고요. 그리고 이제 4월 17일에 이제 국내 사무 12 전환이 상장이 됐거든요. 이제 물량이 이제 195만 주 정도 되는데 네. 발행가가 2,050원입니다. 오늘 종가로 4,560원에 끝냈으니까 거의 2배가량 수익이 나 상황이라서 이거 매물 분명히 나올 건데 오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잘 확인을 하기가 어렵고요. 네. 물론 이제 이게 다 상장됐기 때문에 발행 잔액은 없습니다. 영원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장된 물량은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체크가 필요하고 오늘 주가가 올라간 이유는 이제 공급 계약이었습니다. 2차 전지 전국 조립 공정 물류 자동화 장비 설계 제작 공급 설치 대한 슈퍼바이징 대한 것인데 일단은 계약 상대방은 미공개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계약 금액이 444억 정도 되고 올해 2025년 6월 30일까지 이제 계약 기간인데 요 재료로 올라갔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현대모백스는 네이버라든가 관련돼서 이제 로봇 관련주로 많이 네. 알려졌는데 주가는 계속 못 움직이고 있었는데 오히려 2차 전지 쪽에서 자동화 설비 쪽으로 움직였다는 것들이 어쨌든 그 부분은 긍정적이고 다만 매물이 굉장히 많고 잠재 매물이 크다라는 관점에서는 내일 올라가면은 가지고 계신 분들 차익하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상한가를 유지했기 때문에 내일 갈 수는 있겠지만 신규 접근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접근하는 건 좀 지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대니님도 현대모백스 상한가 조금 뜬금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종목이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로봇 테마에도 이제 편승이 된 것 같은데 재료는 아주 좋거든요. 네. 피비님도 좀 기술적으로 보고 노를 주신 건가요? 저도 기술적으로 봤고요. 이 재료 자체가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너무 장기간 횡보하다가 오늘 갑자기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이렇게 테마를 탄 건데 이런 경우에 좀 기술적으로 좀 물량이 출하될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그냥 노를 했습니다. 그럼 매물이 다 쏟아지고 나서 조금 조정을 받고 나서는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이 현대모백스가 영위하는 사업 자체가 그렇게 나쁜 사업이 아니고요. 사실 이런 물류 자동화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국책 과제로 거의 선정이 돼서 지금 이번에 원희룡 장관도 언급을 했고 또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지금 사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또 이 규모 자체가 작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물량이 좀 많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현대모백스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의견이 좀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횡보했기 때문에 조금 매물대가 출회될 가능성에 대해서 유의하시고 접근해 보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세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이창환 부장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김민기 PB 수고해 주셨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